우리의 주인공은 정처 없이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꿈을 꾸고 있었다. 갑자기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난다. 깨어나 보니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근처 벽에 난 구멍 너머로 한 소녀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시벽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가까워진다고 알려준다. 잠시 후 그는 창문을 부수고 탈출하려 했지만 너무 단단했고 정문은 밖에서만 열 수 있었다. 그는 저 소녀가 자신을 가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구멍 너머로 소리치려다 그녀 역시 피해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 쪽에 도끼가 있는 것을 보고 그걸로 창문을 부수고 탈출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 쪽에는 창문이 없었고 그래서 그는 도끼를 받아 탈출한 뒤 그녀를 구해주겠다고 했다. 그녀는 그에게 맹세를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지 않으면 둘 다 같이 죽을 거라고. 그는 따르기로 결심하고 맹세했다. 난 닝위하는 맹세컨대 당신을 여기 두고 혼자 도망치지 않겠소. 만약 어긴다면 사지가 찢겨 죽을 것이요. 맹세가 끝나자 그녀는 도끼를 건네주려 했지만 구멍이 너무 작아 도끼가 걸려 지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도끼로 구멍을 넓히려 해봤지만 이곳이 아주 단단한 화강암이라는 잔혹한 진실만 마주하게 되었다. 그 후 소녀는 무력감에 주저앉아 울었고 닝위하는 방법을 찾을 테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첫 키스도 못 해봤다며 한탄했다. 지하철에서 잠깐 잠들었을 뿐인데 깨어나 보니 이 쇠침대 위에 있었다고. 저쪽에 쇠침대가 있다는 말을 듣고 닝위아는 그녀에게 침대다리 하나를 건네달라고 부탁했다. 그걸로 창문을 열고 썩은 나무 천장을 통해 그녀를 구하겠다고. 그녀는 그를 믿고 침대다리를 건네주었다. 그는 힘껏 창문을 열었고 가시벽이 다가와 창문을 막기 직전에 겨우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 소녀의 이름이 수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예전에 친구들과 산으로 탐험을 갔었는데 한 친구가 꽃을 따려다 부주의로 넘어져 그녀가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그녀는 뛰어난 한의사의 딸이었기에 한의학에 관한 것은 모두 배운 상태였다. 갑자기 다른 두 친구가 와서 원래 내려가려던 길이 막혔다고 알렸다. 이제 그들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구조대가 언제 올지 모르는 채로 기다리거나 아니면 길이 완전히 막히기 전에 부상당한 친구를 버리고 먼저 돌아가는 것. 수지는 처음에는 그 친구를 버릴 수 없다며 반대했지만 그들은 모두 죽는 것보다 한 명을 버리는 게 낫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부상당한 친구는 당연히 그들을 위해 남아서 죽을 만큼 고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두 친구는 솔직하게 자신들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애매하게 구는 대신에 그들은 수진과 그 친구에게 보급품 절반을 남겨두고 사람들을 불러 둘을 구하러 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떠났다. 만약 탈출했다면 그날 밤 그녀는 그 친구의 다리가 낫도록 도와주고 빨리 회복해서 이곳을 떠나자고 말했다. 그 친구는 그녀에게 반해 여기서 탈출하면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고백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취향이 아니라며 약초를 찾으러 가겠다며 자리를 피했다. 그 후 그녀는 꽤 많은 것을 찾아 돌아왔지만 그 친구가 모든 보급품을 챙겨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는 쪽지를 발견했다. 그때부터 그녀는 남자에 대한 원한을 품게 되었고 닝이안도 그런 사람일 거라 생각했다. 그는 맹세대로 그녀를 구하기 위해 천장을 부쉈다. 그녀는 너무 놀라 잠시 앉아 있다가 닝위안의 손을 잡으러 달려갔다. 그녀는 그 후 기뻐하며 닝위안을 껴안았다. 구조된 덕분에 그녀는 그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해서 욕했던 것을 사과했다. 그녀는 자기소개를 한 뒤 그의 직업을 물었다. 하지만 그는 이곳이 어딘지 몰라 충격에 빠져 있었다. 그 후 닝위안은 뛰어내려 수진을 받아냈다. 하지만 그녀가 너무 무거워 그는 깔렸고 화를 냈다. 두 사람은 이곳이 등대 같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근처에 내려가는 길이 있어 침대다리로 문을 열고 내려갔다. 조금 내려가자 닝위안은 계단이 중간에 끊긴 것을 발견했다. 그는 무모하게 뛰어내려 난간을 붙잡았다. 그는 수진에게 그냥 뛰어내리면 자기가 받아주겠다고 했다. 그는 그녀를 받아내는데 성공했지만 계단이 큰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닝위안은 자기 몸으로 그녀를 감싸 보호하며 물속으로 떨어졌다. 그는 다시 정신을 잃었고 수진이 그를 물 위로 끌어올렸다. 수진은 닝위안이 물에 그대로 떨어져 뇌진탕을 입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를 해안으로 끌어올리고 비를 피하기 위해 등대 아래로 돌아갔다. 그녀는 절대로 그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근처에 방 하나가 보여 닝위안을 그곳으로 끌고 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위험할까봐 걱정했지만 지금은 그곳에서 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닝위안을 그곳으로 끌고 갔고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그녀는 닝위안을 안으로 데려갔는데 안쪽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녀는 스위치를 더듬어 불을 켰는데 그건 시체였다. 한 청년이 등 뒤에서 나타나 그녀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 그는 그녀에게 물었다. 여긴 어디고? 왜 그를 여기로 데려왔지? 거짓말하면 이 지향님이 저 미라처럼 만들어주겠다고. 그녀는 닝위안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가 먼저. 그러고 다시 묻자. 그녀도 여기가 어딘지 모른다고 했다. 닝위안과 함께 등대에서 막 탈출하다가 내려오면서 사고를 당했다고. 그 청년은 닝위안에게 묻기로 하고 그녀에겐 끼어들지 말라고 금지했다. 그러지 않으면 찔러버리겠다고. 그는 닝위안의 손을 밟아 깨운 뒤 정보를 캐물었지만 그는 수진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 그녀가 방금 전까지 같이 있었는데 모른다는 사실에 놀라자 지향은 그녀의 잘못을 지적하며 찌르려 했지만 손가락 사이에 칼을 꽂으며 경고했다. 한 번 더 어기면 손가락 하나가 날아갈 거라고. 그녀는 어린애처럼 우는 닝위안을 보며 설명하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녀는 높은 곳에서 물 위로 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닝위안이 기억을 잃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녀가 설명하자 지향은 약간 짜증을 냈지만 여전히 믿지 않았기에 닝위안이 왜 자신을 희생해 그녀를 보호했는지 설명하라고 했다. 그러지 않으면 닝위안의 목에 칼을 꽂겠다고. 첫눈에 반한 사람 같은 헛소리를 하면 바로 찌르겠다고. 그녀는 생각하다가 그에게 친구가 있었는지 그리고 새로 만난 친구가 그를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이 말은 지향을 설득했다. 그는 조폭과 관계가 좋지 않아. 예전에 친구들이 그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희생한 적이 있었기에 그녀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닝위안을 치료할 방법이 있는지 보라고 했지만 당장은 방법이 없어 보였다. 닝위안은 초등학생 때의 기억밖에 없었고 수진이 그 미라를 살펴본 결과 이 시신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 시신은 다른 곳에서 이 집으로 옮겨진 것이었다. 꽤 습한 곳인데 시신이 불에 타 죽었다는 게 좀 이상했다. 그녀가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오랫동안 의학을 공부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시신만으로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어 지향에게 옷을 잘라달라고 부탁했고 시신 위에서 843이라는 4개의 숫자를 발견했다. 무언가 암호 같았다. 지향은 조폭에게 쫓겨 배를 타고 도망쳤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깨어났을 때 이곳에 있었다. 그는 인신매매범들이 도망치기 위해 자신들을 여기에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닝위안은 자신과 수진이 벽이 좁혀오는 장치가 있는 방에 갇혔던 것을 기억해냈다. 인신매매범들이 도망치면서 이런 걸 만들 시간은 없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서바이벌 게임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한 두 사람은 단서를 찾기 위해 다시 등대로 돌아가기로 했지만 지향은 둘이 내려온 부서진 계단 외에 다른 길은 내부에 있던 계단도 폭파되었다고 말했다. 갑자기 수지는 시체의 귀에서 쪽지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이 섬 전체의 지도가 있었다. 몇몇 등대에는 X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닝위안은 지도가 낯익었지만 기억해내지 못하고 머리가 아팠다. 지향은 그가 쇼를 한다고 생각해서 한 대 치료했지만 수진이 막아섰다.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을 쉬게 하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여전히 두 사람을 믿지 않았고 조폭의 일원일 거라고 의심했다. 다음 날 아침 지향은 두 사람을 깨우러 와서 이제 X 표시가 된 곳으로 출발할 거라고 말했다. 거기에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수지는 두 사람의 상태가 좋지 않다며 걱정했지만 그는 제안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부터 두 사람은 자기 부하이며 만약 뒤에서 무슨 꿍꿍이를 꾸미다 걸리면 각오하라고 했다. 그 후 출발했고 가는 길에 지향은 그들을 멈춰 세웠다. 그는 덫을 발견했다. 길 한가운데에 이것들엔 피가 묻어 있었는데 사람의 것인지 동물의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수지는 이 섬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 동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지향은 그녀가 너무 순진하다고 말했다. 이런 오지에서 음식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를 짓밟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항상 몸을 숨겨야 한다고 기억하라고 했다. 만약 누군가를 보게 되면 먼저 모습을 드러내지 말고 관찰부터 해야 하며 절대로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고. 그는 그 후 두 사람에게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시켰다. 그는 자신이 강자이므로 여기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루가 지나고 닝위아는 산딸기를, 수지는 버섯을 따왔다. 근처에 있던 토끼를 수지는 보내주었지만 재앙은 아니었다. 그는 칼을 던져 토끼의 목숨을 끊고 근처 동굴로 그들을 데려가 임시로 머물렀다. 그는 식사를 마친 후 수진을 잠시 쳐다보더니 그녀에게 저 안으로 가서 마른 풀을 모아 자기 침대를 만들라고 말했다. 그는 그 후 닝위안을 불러 토끼의 남은 부분을 먹으라고 주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그 후 치즈엉은 짐승 같은 본성을 드러내며 소리를 듣고 수진을 덮치려 했죠. 수진의 비명에 닝위아는 경고가 두려웠지만 안으로 뛰어들어가 치즈엉을 막아섰어요. 그는 즉시 한 대 맞았고 치즈엉은 그를 처리하려 했죠. 그가 치즈엉을 막은 이유는 그가 팀에서 딜러 역할을 맡고 있고 수진은 힐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어요. 맞아요. 그 청년은 모든 것을 게임처럼 말해서 치즈엉을 화나게 만들었고 한 대 더 맞았죠. 그는 흥미를 잃고 떠나면서 내일도 계속해서 음식을 구해오라고 두 사람에게 당부했어요. 팀의 딜러 역할이고 수지는 힐러라고요. 맞아요. 그 청년은 모든 것을 게임처럼 말하고 있었죠. 그는 한 남자가 달려오는 것을 봤고 수진이 경고하려 하자 닝위안이 그녀의 입을 막았어요. 그 남자는 함정에 빠졌고 닝위안이 그녀를 막은 이유는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남자를 도망치게 만든 자라면 분명 평범한 상대가 아닐 거예요. 잠시 후 원주민 한 명이 나타나 함정에 빠진 남자를 끝장내고 끌고 갔어요. 수진은 너무 충격을 받아 기절했고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수진을 동굴로 데려갔어요. 닝위아는 방금 그 사람이 식인 부족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지만 이곳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것은 분명했죠. 치즈엉은 닝위안에게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니 경계하라고 말했어요. 다음날 아침 닝위안이 코코넛을 따러 나무에 올라갔을 때 수진이 발밑에 쥐가 있다며 소리를 질렀죠. 치즈엉은 무슨 일인 줄 알고 달려왔다가 시체는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쥐는 무서워하는 그녀에게 화가 났어요. 그녀는 화장실이 급해져 구석으로 가서 보리를 보며 둘 다 따라오지 말라고 했고 두 사람은 그녀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수지는 보리를 마친 후 근처에 누가 있다는 것을 알아챘고 갑자기 다시 소리를 질러 두 사람이 달려갔어요. 그들이 도착했을 때 원주민 2명이 수진을 죽이려 하고 있었죠. 치즈엉은 잠시 기다리며 방법을 생각하려 했지만 시간이 없자 칼을 꺼내 도끼를 든 자에게 던졌고 닝위아는 나머지 한 명을 밀쳐냈어요. 하지만 도끼가 막 내려치려는 순간 갑자기 총성이 울리며 도끼를 든 자를 죽였어요. 남은 한 명은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고 닝위아는 수진에게 달려갔죠. 그녀는 매우 겁에 질려 있었죠. 총을 든 한 소녀가 나타나 치즈엉을 불렀어요. 그녀의 이름은 첼시, 미국 경찰이었고 근처에 자기 그룹이 있으며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죠. 코코넛을 따러 나무에 올라갔을 때 수진이 발밑에 쥐가 있다며 소리를 질렀어요. 치즈엉은 무슨 일인 줄 알고 달려왔다가 시체는 무서워하지 않는 그녀 때문에 화가 났죠. 중국어 거는 제가 지어낸 거고 낯이 익다는 건 세상에 닮은 사람이 많으니 아마 착각한 걸 거라고 그녀는 말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사격에 매우 능숙하고 놈의 머리를 조준했는데 총알이 심장에 맞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죠. 생각할 틈도 없이 원주민들이 몰려와 일행은 도망쳐야 했어요. 첼시는 엄호하기 위해 남았고 세 사람에게 근처 시냇가로 가서 자기를 기다리라고 했죠. 치즈엉은 두 동생에게 먼저 가라고 하고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어요. 시냇가에 도착해서 세 사람은 한참을 기다렸지만 첼시는 따라오지 않았죠. 치즈엉은 두 사람에게 절대 지도와 암호를 애니 A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방법을 생각했지만 시간이 없자 그는 칼을 꺼내 도끼를 든 자에게 던졌고 닝위아는 나머지 한 명을 밀쳐냈어요. 하지만 도끼가 막 내려치려는 순간 갑자기 총성이 울리며 도끼를 든 자를 죽였어요. 남은 한 명은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죠. 닝위아는 수진에게 달려갔어요. 그녀는 매우 겁에 질려 있었고 총을 든 한 소녀가 나타나 치즈엉을 불렀죠. 그녀의 이름은 첼시, 미국 경찰이었고 근처에 자기 그룹이 있으며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치즈엉은 그녀에게 중국에 가본 적이 있는지 물었죠. 그녀는 가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고 그는 그녀가 왜 중국어를 아는지 궁금해했죠.
게다가 그는 그녀가 매우 낯이 익다고 느꼈어요. 중국어 거는 제가 지어낸 거고 낯이 익다는 건 세상에 닮은 사람이 많으니 아마 그가 착각한 걸 거라고 그녀는 말했어요. 그녀가 매우 낯이 익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중국어 거는 제가 지어낸 거고 낯이 익다는 건 세상에 닮은 사람이 많으니 아마 그가 착각한 걸 거라고 그녀는 말했죠. 그 후 자신이 사격에 매우 능숙하고 놈의 머리를 조준했는데 총알이 다른 곳에 맞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치즈엉은 두 동생에게 먼저 가라고 하고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어요. 시내가에 도착해서 세 사람은 한참을 기다렸지만 첼시는 따라오지 않았죠. 세 사람은 근처 시내가로 가서 그녀를 기다렸어요. 치즈엉은 두 동생에게 먼저 가라고 하고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죠. 시내가에 도착해서 세 사람은 한참을 기다렸지만 첼시는 따라오지 않았어요. 치즈엉은 두 사람에게 절대 지도와 암호를 애니 A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원주민들 외에도 이 정보 때문에 그들을 죽이려는 자가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 정보는 그들이 가진 유일한 것이에요. 정말로 세 사람은 그 후 동고동락하기로 맹세했어요. 첼시가 그들에게 돌아왔는데 그녀는 잠시 원주민들을 물리쳤지만 탄약이 거의 다 떨어졌다고 했죠. 두 사람은 그를 믿어야 했고 수지는 닝위안을 따르기로 했으며 닝위안은 치즈엉을 따르기로 했어요. 한 청년이 탄약도 부족한데 사람까지 구했냐고 따졌어요. 치즈엉은 그 청년이 자기들 셋 때문에 탄약을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불쾌해서 한 대 치려고 했죠. 닝위안은 다시 동고동락하기로 했어요. 첼시가 그들에게 돌아왔죠. 그녀는 잠시 원주민들을 물리쳤지만 탄약이 거의 다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들을 데리고 나머지 사람들과 합류했어요. 그녀는 그들을 은신처로 데려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했죠. 그녀는 자신 같은 경찰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치즈엉이 합류할 수 없다고 느끼면 그냥 떠나도 된다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 청년이 자기들 셋 때문에 탄약을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한 대 치려고 했지만 여기 있던 아저씨가 이곳에서는 손찌검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곳에서는 법과 같은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는 허용되지만 손찌검은 규칙 위반이에요. 치즈엉은 그들을 보며 만약 법이 있다면 첼시가 집행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중대한 위반을 저지르면 사형에 처해질 거예요. 그는 첼시가 권력을 남용할지 어떨지 몰랐지만 그녀는 자신 같은 경찰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치즈엉이 합류할 수 없다고 느끼면 그냥 떠나도 된다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했죠. 치즈엉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낮추고 머물기로 했어요. 그들은 자기소개를 했어요. 이 아저씨는 대기업 회장인 샤키. 이 청년은 농구 선수인 반뜨엉이에요. 저쪽 청년은 배우인 로미오예요. 치즈엉과 로미오는 이제 노골적으로 서로를 싫어했죠. 그 후 첼시는 새로운 소식을 알렸어요. 남쪽에서 한 건축물을 발견했는데 크지만 꽤 황량한 곳이었어요. 샤키는 조사를 좀 하고 싶어 했지만 다른 두 청년은 걱정했죠. 그곳이 원주민들의 거처일까 봐요. 하지만 첼시는 조사하러 가는 것에 찬성했어요. 그러나 아저씨는 확실히 하기 위해 투표를 하고 싶어 했죠. 치즈엉은 두 동생에게 어떻게 할 건지 물었고 그들은 그를 따르겠다고 했지만 그는 기권하고 두 동생에게 스스로 의견을 내라고 했어요. 기권하면 결과가 어떻든 받아들여야 하죠. 수지는 기권했고 닝위안은 탐험하러 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치즈엉은 이제 와서 아직 투표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아까는 그냥 물어본 거지 완전히 기권한 게 아니니 이제 남아서 지켜보고 싶다고 했죠. 투표가 동률이 되면 샤키 씨 같은 리더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는 치즈엉이 꽤 흥미롭다고 생각하며 투표하기로 했어요. 이번 두 번째 투표에서 그는 수표 뭉치를 꺼냈어요. 하지만 여기서 나갈 수만 있다면 그 돈으로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치즈엉은 그가 사람들을 매수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는 매수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이건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치즈엉에게는 더 좋은 수가 있었어요. 그는 두 동생에게 자신에게 투표하라고 하면서 또 다른 선택지를 줬죠. 자신에게 투표하는 사람은 샤키 씨가 제시한 금액의 3배를 받게 될 거라고요. 그의 논리는 만약 그가 정말 탐험을 가고 싶다면 자신과 두 동생의 표를 사기 위해 3배의 돈을 지불해야 할 거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치즈엉이 그와
로미오의 심리를 공략하는 방식이었어요. 그 사람은 샤키 씨가 제시한 금액의 3배를 받게 될 거예요. 그의 논리는 만약 그가 정말 탐험을 가고 싶다면 자신과 두 동생의 표를 사기 위해 3배의 돈을 지불해야 할 거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치즈형이 그와 로미오의 심리를 공략하는 방식이었어요. 이익을 위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니 이제 샤키 씨가 가고 싶으면 돈을 더 내야만 했죠. 다음날 일행은 길을 나섰고 걸으면서 치즈형은 즈형은 첼시를 관찰하다가 따로 이야기하자고 구석으로 불렀어요. 그녀가 여기서 말하라고 하자 그는 다가가 귓속말을 했죠. 결국 그녀는 다른 구석으로 가서 이야기해야 했고 그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치즈형의 뺨을 때리고 모두에게 말했어요. 계속 가라고요. 그들은 첼시가 발견했던 건축물에 도착했는데 피라미드처럼 생겨서 닝이아는 이집트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샤키 씨는 피라미드가 이집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건축 양식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설명했어요. 보아하니. 이런 양식이라면 그는 그들이 남아메리카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어요. 안으로 들어갈 때 수지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죠. 그들에게 정말로 게임 속에 던져진 것인지 아닌지. 하지만 닝위아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살아있으면 된 거죠. 닝위아는 또한 수진에게 앞으로는 뜬구름 잡는 소리는 그만하라고 했어요. 자기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그는 또한 이제 그 지도가 있으니 이 책이 있으니 이제 제대로 공부하러 돌아갈 필요도 없다고요. 뒤에서 웃고 떠드는 두 사람을 보며 치즈형은 궁금해했죠. 저 둘이 뭐가 저렇게 즐거운 건지. 잠시 후 첼시는 누군가 여기서 불을 피운 흔적을 발견했는데 원주민은 분명 아니었어요. 닝위안이 근처에서 건전지 몇 개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샤키 씨는 사람들을 나눠 안을 탐험해 보기로 결정했어요. 그는 건축에 대해 잘 알았죠. 축에 대해 잘 알아서 첼시를 경호원으로 데리고 가기로 했어요. 수진도 뛰어난 의료기술 때문에 불렸고 마지막은 농구선수인 반, 뜨엉이었는데 체력이 필요한 일을 위해서였죠. 다른 그룹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로미오는 나중에 이득을 보기 위해 치즈형에게 협력하자고 제안했어요. 이득을 보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는 나중에 로미오의 표를 얻기 위해 그를 이용할 뿐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죠. 그는 칼을 꺼내 요구했어요. 그의 비장의 무기는 법으로 위협하는 것이지만 적이 있는 닝위안 때문에 그의 죽음을 정당화할 수도 있겠지. 보리를 보느라 바쁜 동안 그는 그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지향이 업보를 치르는 걸 지켜볼 생각이었다. 그 사이 수진 일행은 안에 있던 일행은 이곳에서 꽤 많은 고대 문자를 발견했다. 수진은 자기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에 대해 생각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호신용으로 독충을 키우는 것 말이다. 지향이 그녀를 성추행했을 때 머리끈에 있던 독충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해독을 했고 지향은 어느 순간 갑자기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것은 독이 풀리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그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기도 했다. 지향은 이때 독을 배출하기 시작하며 복통을 느꼈고 갑자기 원주민이 나타났다. 원주민이 다가오자 다른 두 사람은 도망쳤지만 지향은 너무 아파서 도망칠 수 없었다. 닝위아는 돌아가기로 결심했고 지향은 이것이 엿보라고 느낀 그는 다음 생에는 착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다. 그때 갑자기 닝위안이 나타나 지향을 부축해 데려갔다. 로미오가 들어왔다. 안에서 문이 닫히는 빗장을 보고는 바로 몸을 뺐다. 문이 점점 닫히기 시작했고 닝위안은 서둘러 지향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야만 했다. 둘은 문이 닫히기 전에 간신히 들어왔고 안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보았다. 지향은 둘을 버리고 가려 했다며 로미오를 탓했지만 그는 너무 무서웠을 뿐이라고 말했다. 샤키 씨는 탓하지 않았다.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겁에 질렸을 테니까. 그때 수지는 닝위안의 팔에 보라색 멍이 든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이것이 아까 닝위안이 당한 독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화살에 스친 상처였다. 그녀는 칼로 독이 든 피를 짜내려 했지만 피가 나오지 않자 이것이 아주 지독한 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독이 심장까지 퍼지면 손을 쓸 수 없었다. 지향은 닝위안이 자기를 구하다 다친 것이기에 그를 구하고 싶었다. 지향은 원주민들을 두들겨 패서라도 해독제를 구해오고 싶었지만 닝위안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출구를 찾자고 했다. 지금 당황해봤자 시간만 낭비할 뿐이기 때문이다. 샤키 씨는 초등학생의 기억을 가진 닝위안이 이토록 놀랍도록 침착할 줄은 몰랐다. 어쩌면 이 그룹에서 가장 생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지도 모른다.
로미오는 여전히 투표를 하자고 했지만 모두가 닝위안을 구하기 위해 출구를 찾기로 했기에 투표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아래로 내려가는 통로를 발견했는데 그곳은 자주 물에 잠기는 듯 축축했다. 이윽고 그들은 높이가 다른 여러 기둥이 있는 방을 발견했다. 갑자기 물 아래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먼저 갔던 사람들이었고 그중 한 명은 원주민 문자를 읽을 수 있어 해독을 도울 수 있었다. 물이 차오르고 있어 시간이 많지 않았기에 재앙은 수진에게 밧줄을 빌려 원샹에게 건네물 아래로 던지게 했다. 해독을 돕기 위해 물이 차오르고 있어 시간이 많지 않았기에 재앙은 수진에게 밧줄을 빌려 원샹에게 건네 물 아래로 던지게 했다. 그는 정확히 던졌고 그들은 즉시 다른 일행을 끌어올렸다. 물 밖으로 나온 뒤 그는 정신을 차린 후 출구가 바로 눈앞에 있으며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해야 출구가 나타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이고 옆에 있는 여자는 주부, 그리고 지금 의식을 잃은 이 사람은 교수라고 했다. 만약 잘못 선택하면 엄청난 수압에 휩쓸려 아까 그들처럼 될 거라고 했다. 물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자 재앙은 고생하느니 가장 높은 돌기둥으로 헤엄쳐서 빨리 올라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물살에 휩쓸리면 꽉 붙잡으면 된다고 했지만 교수는 그들 중 모두가 물살을 버티며 돌기둥을 오르거나 붙잡을 만큼 힘이 세지는 않다고 지향에게 알려주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닝위안이 바로 앞에 점차 올라가는 길을 발견했다. 교수는 자신이 다른 많은 돌기둥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눈앞에 내 기둥이 점점 높아지는 순서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니 첫 번째 기둥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기를 기다렸다가 헤엄쳐 올라가 물이 더 차오르는 것을 이용해 점차 올라가면 되었다. 마지막 기둥에 도착하면 먼저 올라간 사람이 밧줄을 던져 나머지 사람들을 끌어올리면 된다. 하지만 계산에 따르면 가장 높은 돌기둥까지 올라가는 데 주어진 시간은 10분뿐이었다. 여기서 가장 힘센 세 사람이 먼저 올라가고 나면 아직 8명이 남는다. 한 사람당 1분 정도로 계산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만약 실수가 생긴다면 뒤에 올라가는 사람이 더 위험해질 것이다. 교수는 바로 눈앞의 길을 보았다. 자신이 다른 많은 돌기둥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어 눈앞에 내 기둥이 점점 높아지는 순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걸 알았다. 그러니 첫 번째 기둥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기를 기다렸다가 헤엄쳐 올라가 물이 더 차오르는 것을 이용해 점차 올라가면 되는 것이다. 마지막 기둥에 도착하면 먼저 올라간 사람이 밧줄을 던져 나머지 사람들을 끌어올리면 된다. 하지만 계산상으로는 가장 높은 돌기둥까지 올라가는데 10분밖에 없었다. 여기서 가장 힘센 세 사람이 먼저 올라가고 나면 아직 8명이 남는다. 한 사람당 1분 정도로 계산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만약 실수가 생긴다면 뒤에 올라가는 사람이 더 위험해질 것이다. 로미오가 제비뽑기를 하자고 했다. 하지만 수지는 반대했다. 만약 약한 사람이 마지막 순서로 뽑히면 큰일 나기 때문이다. 샤키 씨가 나서서 중재하며 제비뽑기에 동의했다. 제비뽑기 결과 코미디언과 주부가 나중에 가게 되었는데 샤키 씨가 그녀와 마지막 순서를 바꿨다. 샤키 씨가 중재하며 제비뽑기에 동의했다. 제비뽑기 결과 코미디언과 주부가 나중에 가게 되었고 샤키 씨는 그녀와 마지막 순서를 바꿔주었다. 그녀가 물 걱정을 덜도록 말이다. 곧 물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고 모두들 서둘러 기둥으로 헤엄쳤다. 앙드레가 먼저 올라가서 밧줄을 던지기 시작했다. 원샹과 지앙도 올라가 앙드레를 도와 한 명씩 사람들을 끌어올렸다. 닝위안이 올라간 다음 수진이 올라갔고 그 다음은 코미디언이었다. 그가 오르는 동안 모두들 다시 물이 쏟아질 것을 직감했다. 샤키 씨 차례가 되자마자 물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다행히 그는 꽉 붙잡았고 제때 끌어올려졌다. 그래서 아직 희생자는 없었다. 이걸로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계산에는 때로 예측할 수 없는 오차가 있기 마련이다. 교수는 마가족이 그들을 이긴 방법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저 원주민들은 그가 말한 부족이 아니라고 했다. 그들은 고대 마가족의 천적이다. 이들은 불사의 생명을 가졌고 매우 강력하다고 여겨진다. 마가족이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있는 기둥 근처에 문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양쪽 기둥 높이는 같았다. 이제 더 높은 기둥으로 계속 올라가거나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저쪽으로 건너가 보거나 둘 중 하나였다.
하지만 결국 모두 더 높은 기둥으로 계속 올라가 보기로 했다. 이곳에는 분명 물을 빼는 장치가 있을 테니 위로 올라가서 잠시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저 문으로 헤엄쳐 돌아와도 늦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앙드레를 먼저 높은 기둥으로 오르게 했다. 그곳에도 문이 있는 것을 발견한 그는 다른 두 사람에게 빨리 올라오라고 말했다. 쥐양이 중간쯤 올랐을 때 바위가 부서지면서 떨어졌고 원샹까지 함께 끌고 내려갔다. 이제 더 서둘러야만 했다. 막 주부를 끌어올렸을 때 그녀가 호기심에 문을 만져보았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문에 의해 반대편으로 밀려나 버렸다. 그 말은 아까 그 문이 정말로 출구였다는 뜻이다. 그 문은 물에 잠겼지만 이제 더 이상 물이 쏟아져 들어오지 않고 빠져나갈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물이 빠지면서 그들을 휩쓸어갈 소용돌이가 생기기 전에 그 문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들은 힘겹게 헤엄쳐 돌아갔고 도중에 코미디언이 기진맥진하여 가라앉고 말았다. 하지만 옛 스승님의 모습이 떠오르자 그는 다시 힘을 내어 수면 위로 올라와 모두와 함께 무트로 돌아왔다. 그들은 함께 복도를 지나갔다. 닝위아는 열이 나기 시작하며 헛소리를 했고 결국 앙드레가 수진을 도와 그를 업어야 했다. 그들은 제단처럼 보이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 위에는 탁자가 하나 있었고 근처에 긁히는 신이 계속 나아가기 위해 재물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라고 교수가 알려주었다. 그들은 누군가 저 탁자 위에 누우면 된다고 생각했다. 첼시가 시험 삼아 누워보자 문이 열렸지만 통과하기는 쉽지 않았다. 첼시가 몸을 일으키자마자 문이 바로 닫혔기 때문이다. 즉, 한 사람이 제물로 남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대신 다른 무언가를 올려놓을 수는 없을까? 모두 시도해보고 싶어서 흩어져서 찾아보기로 했다. 더는 물이 들어오지 않고 빠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물이 빠지면서 소용돌이를 만들기 전에 그 문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 했다. 물살이 그들을 휩쓸어갈 것이다. 그들은 힘겹게 헤엄쳐 돌아갔고 도중에 코미디언이 기진맥진하여 가라앉았다. 하지만 옛 스승님의 모습이 떠오르자 그는 다시 힘을 내어 수면 위로 올라와 모두와 함께 무트로 돌아왔다. 그들은 함께 복도를 지나갔다. 그리고 닝위아는 이제 열이 나기 시작하며 헛소리를 했다. 결국 앙드레가 수진을 도와 그를 업어야 했다. 그들은 제단처럼 보이는 곳에 도착했다. 그 위에는 탁자가 하나 있었고 근처에 긁히는 신이 계속 나아가기 위해 재물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라고 교수가 알려주었다. 그들은 누군가 저 탁자 위에 누우면 된다고 생각했다. 첼시가 시험 삼아 문에 누워보자 문이 열렸다. 하지만 통과하기는 쉽지 않았다. 첼시가 몸을 일으키자마자 문이 바로 닫혔기 때문이다. 즉, 한 사람이 제물로 남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대신 다른 무언가를 올려놓을 수는 없을까? 모두 시도해보고 싶어서 흩어져서 찾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은 온 지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대신 올려놓을 만한 것을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돌이 거의 다 풍화된 탓일 것이다. 이대로라면 한 사람이 남아야 하는 것이 확실했다. 로미오는 이제 곧 죽을 사람을 데리고 가봤자 아무 소용없으니 닝위안을 남겨두자고 바로 말했다. 수지는 당연히 반대했지만 이제는 좋든 싫든 다수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만 했다. 샤키 씨는 닝위안도 모두를 살리기 위해 곧 죽을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투표를 했고 6명은 닝위안을 남겨두기로 했으며 4명은 기권했습니다. 그들은 지향에게 투표 결과를 받아들일 건지 물었습니다. 그는 만약 자기 동생을 버리고 가겠다면 자기를 먼저 쓰러뜨리고 가라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로미오는 안드레가 닝위안을 버리길 원했지만 그는 군인이었기에 전우를 버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지향은 이새님 같은 녀석에게 진절머리가 났지만 칼 대신 주먹으로 로미오를 쓰러뜨리고는 이 녀석을 여기에 두고 가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자 일행은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려가면서 모두가 지향이야말로 무모하지만 결단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을 어쩌지 못할 것이라는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몇몇 사람이 원래부터 로미오를 싫어했다는 것을 파악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단호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출구를 발견해 밖으로 나왔지만 주위를 둘러봐도 독초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주민들이 사용한 것은 뱀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샌님 녀석 대신 돌덩이 몇 개를 짊어지고 들어갔습니다. 샤키 씨는 모두에게 일을 분담해 주었고
잭과 안드레가 서로를 지나칠 때 서로 째려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사이 샌님 청년이 막 깨어나 돌탁자에서 벗어나자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도움을 청했지만 거대한 생물체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닝위아는 깨어났고 다른 두 사람은 돌을 옮기던 중 그 샌님의 비명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 코미디언이 뱀에게 쫓겨 돌아왔습니다. 농구 청년은 뱀에게 쫓겨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코미디언은 갑자기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잭이 뛰쳐나가 뱀에게 몇 발을 쏘았습니다. 지향도 달려들어 뱀을 찔렀고 고통에 찬 뱀은 그를 폭포 아래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뱀은 떠났고 남은 일행은 농구 청년과 지향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향은 농구 청년을 물에서 건져냈고 둘 다 몸에 거머리가 붙어 있어 지향은 라이터로 지져 떼어냈습니다. 둘은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다가 기체 주머니를 발견했고 터뜨려 보다가 웃으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다른 일행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다시 만났을 때 코미디언은 농구 청년의 등에 핏자국을 보았지만 수지는 거머리에 물린 상처라 곧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둘 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향은 닝휘안이 회복된 것을 보고 놀랐고 무언가 조사하러 가려던 참에 갑자기 원주민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웃으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다른 일행에게 발견되어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코미디언은 농구 청년의 등에 핏자국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거머리에 물린 상처라 곧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둘 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향은 닝휘안이 회복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무언가 조사하러 가려던 참에 갑자기 원주민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하지만 추장은 부하들에게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박사님은 그의 뜻을 알아채고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언어를 아십니까? 이 언어는 애꾸는 노인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박사님은 애꾸는 교수님을 한 분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 언어를 가르쳐 주셨고 혹시 추장이 말한 그 노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수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은 원주민 마을로 끌려갔습니다. 가는 길의 지향은 닝휘안에게 그들이 가는 길이 지도에 표시된 경로라고 몰래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생기면 바로 탈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원주민 마을에 도착했고 추장이 그들을 데려온 이유는 치료를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사님은 어쩔 수 없이 수진을 데려갔지만 잠시 후 추장은 여자가 진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박사님은 이 부족이 매우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간청했지만 추장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팔이 없는 한 노인이 나와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라고 말했습니다. 치료하지 못하면 그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지는 안으로 들어가 추장을 만났습니다. 사실 그는 임시추장이었습니다. 진찰 후 수지는 그가 기본적인 질병 몇 가지를 앓고 있지만 치료를 위해 특정 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약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수지는 그 약을 만드는 식물이 이 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약초를 캐러 가는 것은 3명만 허락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인질로 남아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약을 가져오지 못하면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수지는 반드시 가야 했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지향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안드레가 자원했습니다. 그는 정글 환경에 익숙해서 길을 찾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안드레는 지향의 칼을 빌려달라고 했고 그는 어쩔 수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지금 마을에 남아있으면 칼이 별로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갇혀있는 동안 박사님은 이곳의 내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고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곳을 지배하는 거대한 뱀에게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인들이 찾아와 그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애꾸는 노인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병을 치료해주고 삶을 크게 개선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애꾸는 노인의 언어도 어느 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화산으로 들어간 뒤 사라졌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박사님은 어떤 진실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한편 수진 일행은 여전히 약초를 찾고 있었고 안드레는 첼시에게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번에 따라 나선 이유는 그녀를 해칠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지는 약초를 발견하고 그들을 불러 함께 캤습니다. 그때 박사님은 자신의 스승, 즉 그 교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것 같다고
예전에 교수님이 작은 부족으로 중단되었던 고대 부족에 대한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사설기관이 이 프로젝트에 투자했으며 그 이름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죽게 되면 시신을 기증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아마 장례식 날 그 기관 사람들이 와서 그의 시신을 가져갔을 것입니다. 또한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2년 전 아끼던 개가 죽었을 때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박사님을 놀라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개에게 어떤 약을 주사하여 되살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생물을 임상적으로 사망 상태로 만드는 약이라고. 그러니 교수님이 자신에게 직접 주사하여 임상적 사망 상태가 된 후 몰래 장수 연구 프로젝트를 계속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섬에서 장수에 대한 지식을 발견했고 지금은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닝위안은 지금 그들의 목표는 이곳에서 살아남아 탈출하는 것이니 걱정을 덜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이 수진 일행은 약초를 닦았고 갑자기 첼시가 안드레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켰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의 뒤에 있는 원숭이를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위를 둘러싼 붉은 눈의 원숭이 떼와 마주쳤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원주민들이 들어와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날이 채 밝기도 전에 모두가 끌려나갔습니다. 코미디언은 너무 무서워했는데 이 부족은 겁쟁이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가 가장 먼저 끌려갔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자 그는 말뚝에 묶일 뻔했지만 다행히 다른 세 사람이 제때 돌아왔습니다. 코미디언은 정신을 차리고 살아남은 것에 안도했습니다. 수지는 병든 사람들을 위해 약을 만들어 주었고 그들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팔없는 노인을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길을 묻자 그는 화산 쪽을 가리켰습니다. 원숭이들에 대해 수지는 그것들이 모두 걸어다니는 시체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예전 백인들이 풀어놓은 것이었습니다. 화산은 예전에 마물을 봉인하고 있었고 금지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백인들이 와서 그것을 파괴했고 좀비 같은 원숭이들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팔을 잃은 것도 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돌아가서 모두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박사님은 원숭이들이 좀비라는 것이 너무 비과학적이라 믿지 않았지만 닝위안은 박사님의 스승이 이곳에서 장생불사 방법을 연구했고 그 원숭이들이 그의 실험체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습니다. 모두가 진실을 알고 싶어 했기에 함께 화산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붉은 머리의 한 청년이라 선생이라는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이자가 바로 모두를 이 섬으로 데려온 장본인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일행 중에 닝위안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죽지 않고 화산에 도착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내기를 걸었습니다. 그는 닝위안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매우 자신만만했습니다. 내기를 마친 후 붉은 머리 청년은 그 교수님도 만났습니다. 그는 정말로 죽지 않았고 그 또한 내기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나중에라 선생에게 닝위안이 기억에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 청년은 닝위안을 약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일행은 원주민들과 함께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앙은 팔없는 노인의 담배를 보고 한 모금 달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담배가 매우 독하다고 경고했지만 그는 자만했습니다. 결국 한 모금 빨자 지향은 완전히 맛이 가버렸습니다. 첼시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남자들은 모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추장은 현대 여성이 마을 여자들만큼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닝위안 씨가 원한다면 몇 명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모두들 예의상 술 한 잔씩 마셨고 내일 떠날 예정이라 길 안내인이 필요했습니다. 팔없는 노인이 직접 그들을 안내해 줄 것이니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안드레는 원주민들이 활 쏘기 시합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추장이 꺼내든 것은 옛날 애꾸는 노인이 남긴 고급 석궁이었습니다. 그와 안드레는 내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기면 안드레에게 석궁을 주고 지면 추장은 자기 머리를 가리켰는데 안드레는 그의 목을 달라는 뜻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팔 없는 노인이 추장은 단지 안드레의 모자를 원할 뿐이라고 통역해 주어야 했습니다. 둘은 밖으로 나갔고 추장이 먼저 쏘았습니다. 앙드레는 한 발로 관역을 마치기 전 승패와 상관없이 족장에게 모자를 주었다. 그는 조준한 뒤 한 발을 쏘았다. 족장의 화살을 반으로 가르며 승리했고 둘은 각자 원하는 것을 얻었다.
앙드레의 긴 머리는 쓸 가발이 하나 더 남아 있었다. 밤이 되자 정신을 차린 치즈엉은 밖으로 나갔다가 원숭이 2마리가 원주민을 공격하는 것을 보고 소리쳤다. 닝위안이 달려오자 곧이어 원숭이 2마리는 화살 2발에 맞아 쓰러졌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다친 사람은 마을의 정예 전사였다. 꾸옥노인은 그 또한 좀비가 되기 전에 화장하려 했다. 하지만 족장은 반대했다. 마을의 관습에 따라 매장을 해야만 죽은 자가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둘이 한참을 다투다 족장이 타협안을 내놓았다. 박사의 말에 따라 미처 날뛰지 못하도록 시신을 토막내어 묻기로 한 것이다. 족장이 그 끔찍한 일을 실행하려는 순간 남자는 미쳐 날뛰며 그의 팔을 물어버렸다. 자신도 곧 죽을 것을 알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달려오자 날카로운 돌에 넘어진 것이라고 둘러댔다. 마을 사람들은 수색에 나섰고 족장은 붕대를 감기 위해 옮겨졌다. 수지는 상처가 날카로운 돌이 아니라 칼에 베인 것 같다고 느꼈다. 족장은 애써 회피했고 꾸옥 노인은 의심을 품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나기 위해 짐을 챙겼다. 닝위안은 꾸옥 노인에게 과거 원숭이 떼에게 공격받았던 일에 대해 물었다. 교수가 화산에서 돌아왔을 때 원숭이 떼도 그곳에서 나타났다고 한다. 할킴을 당한 몇몇은 점차 이성을 잃고 몸이 썩어 들어갔다. 더딘 사람도 빠른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 모두 좀비처럼 변해버렸다. 그는 과거에 아들을 구하지 못한 것을 여전히 후회하고 있었다. 그의 아들은 원래 족장이 될 수 있었지만 감염되는 바람에 제거해야만 했다. 그때 그는 파란 쪽도 잃었다. 모두가 잠든 밤, 치즈엉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닝위안에게 만약 나중에 자신이 감염되면 기꺼이 자기를 처리해 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도 죽길 원치 않았다. 그 후 둘은 잠이 들었다. 나중에 혹시 내가 감염되면 기꺼이 나를 처리해 줄 수 있겠어? 하지만 그는 아무도 죽길 원치 않았다. 오늘 공식적인 족장 임명식을 열 것이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참석해 달라고 했다. 모두가 주저하자 남지 않으면 무례한 것이라 여긴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남아서 지켜보기로 했다. 모두가 주저하자 남지 않으면 무례한 것이라 여긴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남아서 지켜보기로 했다. 그는 이제서야 저 아래 있는 족장이 과거 자기 아들에게 독을 써 좀비로 만든 자라고 외쳤다. 그래서 이제 복수하겠다고 말이다. 그는 어젯밤 원숭이에게 물렸던 자의 내장을 꺼내 그 그릇에 발라 족장을 진짜 좀비로 만들어버렸다. 그는 산 위의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했고 모두가 겁에 질려 달아났다. 주인공 일행도 예외는 복수를 위해 그는 어젯밤 원숭이에게 물렸던 자의 내장을 꺼내 그 그릇에 발라 족장을 진짜 좀비로 만들어버렸다. 그는 산 위의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했고 모두가 겁에 질려 달아났다. 주인공 일행도 망설일 시간 없이 서둘러 도망쳤다. 괴물로 변한 족장은 몸을 돌려 이전 족장을 먹어 치우기 시작했다. 그날 일행은 정신없이 도망치느라 모두 흩어지고 말았다. 박사는 화산 쪽으로 가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다행히도 닝위안이었다. 그때 세 사람은 누군가에게 쫓기는 수진을 발견했다. 셋은 잠시 구석에 숨었고 두 원주민이 수진을 쫓으면서도 그녀가 은인이기에 해치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이제 저 괴물이 자신들의 족장이라고 믿을 수 없다며 그녀에게 화산 방향을 알려주고 도망치게 했다. 수진은 무사했지만 박사는 섣불리 나가지 않았다. 그날 밤 그들은 꽤 안전한 해변 근처에서 쉬었다. 닝위안은 예술가가 읊는 시를 듣다 잠이 들었고 도움을 청하는 어떤 사람의 꿈을 꾸었다. 그와 그 사람은 함께 바다에 던져져 상어의 공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운 좋게 빠져나왔고 다른 한 명은 그러지 못했다. 잠에서 깬 그는 닝방이라는 이름을 불렀고 다른 두 사람은 그가 누굴 말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운 좋게 빠져나왔고 다른 한 명은 그러지 못했다. 잠에서 깬 그는 닝방이라는 이름을 불렀고 다른 두 사람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아침까지 기다리면 악어에게 발각될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 그래서 살고 싶었던 예술가는 목숨을 걸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악어떼가 자극을 받아 그를 쫓았지만 그는 물속으로 잠수해 성공적으로 빠져나왔다. 그는 그대로 숲으로 달려갔지만 그는 밧줄을 찾아냈고 치즈엉과 다시 만났다. 치즈엉은 두 동생의 위치를 알고 닝위안을 먼저 구하려 했지만 원숭이 떼가 나타나자 자신이 남고 예술가에게 닝위안을 구하러 가라고 했다.
예술가가 돌아와 보니 두 사람은 나무 위로 올라가 숨어 있었다. 닝위안은 그에게 밧줄 한쪽 끝을 돌에 묶어 던져주고 다른 쪽 끝은 저편 나무에 묶으라고 했다. 그가 밧줄을 던지자 닝위안이 재빨리 받아 박사를 먼저 건너게 했다. 하지만 한 번 건너자 밧줄이 늘어져 이제 닝위안이 건너면 악어에게 물릴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는 서커스 단원처럼 줄을 타고 건너갔지만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치즈형이 나타나 악어를 공격해 그를 도왔다. 예술가가 돌아와 보니 다른 쪽 끝은 저편 나무에 묶으라고 말이다. 그가 밧줄을 던지자 닝위안은 재빨리 받아 박사를 건너게 했다. 첼시가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 그는 그녀에게 음식을 건넸다. 한편 수지는 화산을 발견했다가 누군가에게 공격당했다. 비명소리를 듣고 모두가 그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알고 보니 배가 고팠던 농구부 청년과 샤키 씨 때문에 놀란 것이었다. 앙드레가 음식을 가진 걸 알게 된 일행은 음식을 가지러 돌아가려다 원숭이 떼에게 발각되었다. 원숭이에게 핥힘을 당하자 박사는 안전을 위해 치즈형에게 일행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닝위안은 꾸옥 노인이 핥힘당한 사람은 잠복기가 몇 달은 된다고 했다며 반박했다. 그러니 서두르면 치즈형을 구할 해독제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이다. 하지만 만약을 위해 치즈형은 일행의 뒤를 따르기로 했다. 한편 앙드레와 첼시는 다시 만났다. 첼시가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 그는 그녀에게 음식을 건넸다. 한편 수지는 화산을 발견했다가 누군가에게 공격당했다. 비명소리를 듣고 모두가 그녀에게 달려갔다. 알고 보니 배가 고팠던 농구부 청년과 샤키씨 때문에 놀란 것이었다. 앙드레가 음식을 가진 걸 알고 일행은 음식을 가지러 돌아가려다 원숭이 떼에게 발각되었다. 한편 닝위안 일행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나무에 길이 가려져 있었다. 그들은 태양을 보고 방향을 찾기 위해 공터를 찾았지만 운 나쁘게도 그곳은 늪지대였다. 박사는 엎드려서 저편으로 헤엄쳐 가라고 했지만 중간에 예술가는 거미를 보고 겁에 질려 허우적대다 점점 가라앉았다. 그는 닝위안의 다리를 붙잡았다. 닝위안은 그를 밟고 가려 했지만 꿈을 떠올리고는 근처의 줄기를 꺾었다. 근처 식물 줄기를 그에게 물려주고 나중에 방법을 찾기로 했다. 먼저 무태오른 박사에게 덩굴을 찾아 던져달라고 했다. 자신에게 던져달라고 한 뒤 치즈형도 늪에 빠진 것을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그는 무트로 헤엄쳐 올라가 박사와 함께 밧줄을 던졌다. 치즈형에게 밧줄을 던져 그를 끌어당겼다. 오는 길에 예술가도 함께 끌어올렸다. 한편 수진의 그룹은 원숭이 떼로부터 벗어났다. 원숭이들이었지만 음식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길은 원숭이 떼에게 막혀 있었다. 이대로 화산에 가면 굶주릴 것이기에 그들은 이 근처에서 먹을 것을 찾아 흩어지기로 했다. 한편 닝위안 일행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출발해야 했다. 박사는 치즈형의 눈이 더 붉어진 것을 보고는 그가 정말로 혼자 떠나길 바랐지만 닝위안은 치즈형과 계속 함께 가기로 했다. 그게 안 된다면 자기가 치즈형과 함께 떠나겠다고 했다. 왜냐하면 둘은 형제의 연을 맺고 생사를 함께하기로 맹세했기 때문이다. 치즈형 또한 닝위안에게 어쩔 수 없다면 자신을 죽일 수 있겠냐고 물었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말이다. 그는 어차피 세상에 나온 순간부터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니 닝위안은 해독제를 찾도록 도울 것이다. 그리고 만약 안 되면 그가 좀비로 변하기 직전에 자기 손으로 죽여줄 것이다. 둘의 이야기가 끝나자 박사는 너무 비관적이었다며 사과했다. 너무 비관적이었다고 말이다. 한편 수진의 그룹은 각자 어떻게 늪을 건넜는지 궁금해했다. 수진은 두 원주민 청년에게 늪에 들어가기 전에 경고를 받았다. 앙드레와 첼시는 둘 다 늪지대 대처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고 샤키 씨와 농구부 청년은 나무를 엮어 뗏목을 만들었다. 이전에 농구부 청년은 앙드레가 첼시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흩어진 후부터 그들은 늘 앙드레가 그녀를 뒤따르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그녀는 과거에 한 마약 범죄 조직을 소탕했던 일을 이야기했다. 도주하던 마약 조직원 중 한 명을 쏘아 맞췄는데 시신을 인양해보니 총에 맞은 자는 앙드레와 성이 같은 러시아 용병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앙드레에게는 형제가 넷이나 있어서 그녀는 앙드레가 도망친 나머지 한 명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샤키 씨는 앙드레가 그녀를 노릴지 모르니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앙드레와 단둘이 있는 것을 피하라고 말이다. 한편 닝위안 일행은 남겨진 음식 가방을 발견하고 다른 이들이 먼저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합류하기 위해 화산으로 서둘러 향했다. 먼저 간 그룹은 화산에 가까워질수록 더워져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갑자기 일행은 샤키 씨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흩어져서 그를 찾았다. 농구부 청년이 앙드레 근처를 걷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다. 그래서 첼시는 앙드레가 무슨 짓을 했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수진도 비명을 질렀고 둘은 그쪽으로 달려갔다. 그녀가 묘사에 빠진 걸 발견하고 붙잡으려다 같이 빠져버렸습니다. 일행은 한 동굴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농구부원과 샤키 씨를 찾았습니다. 한편 닝위한 일행은 운 좋게 목욕할 곳을 찾았습니다. 온천욕으로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박사님이 춥다며 밖으로 나왔는데 잠시 후 갑자기 열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라리아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됐죠. 샤키 씨의 옷이 여기까지 떠내려온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앞에서 무사하단 걸 알고 계속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박사님을 치료하기 위해 수진을 찾아 나섰고 일행은 동굴 하나를 발견했지만 박사님은 더 이상 걷지 못했습니다. 지양, 저는 두 박사님과 함께밖에 남겠습니다. 지양도 눈이 침침해져서 안으로 들어가면 닝위안의 발목만 잡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예술가는 음식을 좀 남겨두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편에서는 모두가 배가 고파서 안드레가 먹을 것을 찾아 나서려 했습니다. 그는 체이 씨에게 같이 가자고 했지만 농구부원은 샤키 씨의 경고가 걱정되어 안드레와 교대에서 남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첼시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다며 농구부원을 수진과 함께 남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색하던 중 우연히 인공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탐색할 때 둘은 흩어졌습니다. 그러다 체이 씨가 배전반을 발견하고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우연히 예술가와 닝위안이 이곳으로 들어와 불이 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체이 씨는 더 깊이 들어가 지하 창고와 수많은 운송 장비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아래로 내려가 살펴보자 갑자기 비상상태가 발동되며 문이 닫혔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향해 컨테이너를 떨어뜨렸고 다른 사람들은 소리를 따라 달려왔습니다. 첼시는 탈출했지만 자신을 노리는 적의 위치를 몰라 겉옷을 벗어던져 적이 먼저 총을 쏘도록 유인했습니다. 위치를 파악하자마자 그녀는 교묘하게 뒤를 쫓으며 반격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자는 안드레와 닝위안 일행이 도착했을 때 마침 문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첼시가 도망치는 자를 향해 총을 쐈는데 마침 안드레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첼시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해 죽기 살기로 석궁을 겨눴습니다. 문 쪽에서 안드레와 닝위안 일행이 달려왔을 때 첼시는 도망치는 자를 쐈고 마침 안드레가 그 문 앞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위치를 파악하고 죽이려 할 때 닝위안이 막아섰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이 경찰이고 체이 씨는 전국 수배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예술가가 그 둘은 전문가이고 무기도 가지고 있다는 걸 상기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녀가 안에서 그놈과 싸우는 동안 자신과 예술가는 계속 안드레를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싸운 자가 석궁을 들고 있었고 키도 안드레와 똑같았다며 잘못 본 게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전국 수배범이라는 말에 첼시는 안드레가 자신에게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둘 다 서로를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자 닝위안은 오해라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녀가 안에서 그놈과 싸우는 동안 자신과 예술가는 계속 안드레를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싸운 자가 석궁을 들고 있었고 키도 안드레와 똑같았다며 잘못 본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닝위안은 지양이 원숭이에게 핥혔다는 말을 들었지만 수지는 여전히 그를 구하러 가고 싶어 했습니다. 성격은 나빴지만 전에 자신들을 보호해줬기 때문입니다. 안드레는 두 사람과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동굴 입구에 도착했을 때 세 사람은 아픈 두 사람이 어디에도 없는 것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겉옷과 음식은 그대로 있었는데 주위를 찾아봐도 없자 닝위안은 여기에 박혀있는 지양의 칼을 발견했습니다. 안드레만큼 키가 큰 사람도 점프해야 뽑을 수 있을 정도라 분명 지양이 한 짓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샤키 씨를 위해 남겨두고 싶어서 절반만 먹었습니다. 갑자기 이쪽 상황이 안정되자 닝위안 일행이 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수진에게 밖에 있는 두 사람을 구하러 같이 가자고 부탁했습니다. 지양이 원숭이에게 핥혔다는 말을 들었지만 수진은 여전히 구하러 가고 싶어 했습니다. 성격은 나빴지만 전에 자신들을 보호해줬기 때문입니다.
안드레는 두 사람과 함께 동굴 입구로 가기로 했습니다. 세 사람은 충격받았습니다. 앞은 두 사람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겉옷과 음식은 그대로 있었는데 주위를 찾아봐도 없자 닝위안은 지향의 칼이 여기에 박혀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드레만큼 키가 큰 사람도 점프해야 뽑을 수 있을 정도라 분명 지향이 한 짓은 아니었습니다. 아픈 상태였으니 말이죠. 그는 지향과 박사님이 연구구역으로 끌려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두 사람과 함께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첼시는 누군가 자신의 총을 손본 것 같다고 의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쏜 총알이 전부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돌아와서 일어난 일을 알리자 샤키 씨도 깨어났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보며 더 깊이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거대한 지하 시설을 보고 샤키 씨는 민간 기업이 아닌 정부가 개입한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차량은 어떤 군부대든 사용할 수 있으니 이곳은 해군 소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는 반드시 부두가 있을 기회였습니다. 그곳에서 통신 장비와 섬을 탈출할 수단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부두가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으니 이제 목표가 생겼습니다. 실종된 두 사람을 찾고 치료제를 구한 다음 부두로 가서 섬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후 시체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연구원의 마른 시체였습니다. 이 시체에 카드가 있어야 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운이 좋으면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안에는 연구시설이 있었고 샤키 씨 같은 기술 천재가 있으니 여기서 치료제를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잠금을 풀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버 같은 것을 발견했지만 접근하더라도 비밀번호가 없었습니다. 그는 잠금 해제 도구를 만들 수는 있었지만 비밀번호가 너무 길어서 해독하는데 최소 일주일은 걸릴 터였습니다. 하지만 닝위안이 저쪽에 있는 슈퍼컴퓨터를 상기시켜줬습니다. 덕분에 그는 일주일이나 걸리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기다리는 동안 일행은 다시 탐색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수진팀과 닝위안 팀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샤키 씨는 카메라로 그들을 감시하며 길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수진팀은 보안이 걸린 방으로 들어갔고 불을 켜자 원숭이들이 정말로 여기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진은 약품 캐비닛을 발견해서 지향을 치료할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닝위안 팀은 소독 구역으로 들어갔고 그 안에는 탈의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보호장비와 미군 병사의 이름표가 있었습니다. 역시 이 연구시설은 간단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농구부원은 그들을 보고 원주민들도 이곳에서 탈출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자기들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까지 데려가면 방해만 될 뿐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너무 긴장해서 일을 망쳤고 쏟아지는 비난에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긴장해서 몸이 굳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샤키 씨는 그들에게 계속 가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너무 긴장해서 일을 망쳤고 쏟아지는 비난에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겪게 되었죠. 중요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긴장해서 몸이 굳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샤키 씨는 그들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그 후 근처에 누군가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드레가 가서 확인해 보니 끔찍하게 못생긴 얼굴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근처에 방이 하나 있어서 들어가 보니 그들보다 더 VIP를 위한 방인 듯 했습니다. 그 후 근처에 누군가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드레가 가서 확인해 보니 끔찍하게 못생긴 얼굴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편 수진 쪽은 약이 대부분 사라졌고 남은 것은 부서져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계속해서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닝위안 일행은 그 흉측한 남자가 시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이 시체가 평범한 시체 같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체는 높은 등급의 출입증과 수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수첩은 거의 다 찢겨 있었습니다. 이 시체는 높은 등급의 출입증과 수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수첩은 거의 다 찢겨 있었습니다. 뚱보 아저씨는 두 사람이 도망칠 수 있도록 문을 열러 달려가기로 했습니다. 그가 뛰쳐나가자 화살 하나가 나라와 귀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적의 위치가 드러나자마자 채이 씨가 총을 쐈습니다. 수지는 달려가 문을 통과했습니다. 적이 다시 폭탄을 던지자 채이 씨는 재빨리 문으로 뛰어들며 뚱보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뚱보 아저씨는 미처 통과하기도 전에 상처에 독이 퍼져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목숨을 잃었지만 생애 영광스러운 일을 해냈습니다.
두 여자는 도망치다 잠긴 문을 마주쳤습니다. 적이 쫓아오고 있었기에 둘은 열린 문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둘은 화장실로 보이는 방에 숨었지만 밖에 있던 자가 마취 가스를 방 안으로 살포했습니다. 둘은 문을 밀어보려 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결국 안에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닝위안과 농구부원은 안드레가 보이지 않자 수진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샤키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샤키 씨는 안드레가 폭탄으로 예술가를 죽이고 두 여자를 납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말한 안드레는 카메라 위치를 모두 아는 듯 전부 피해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빨리 문으로 뛰어들며 뚱보 아저씨를 불렀지만 그가 미처 통과하기도 전에 상처에 독이 퍼져 다시 말해 그 시체가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시체를 가져올 시간은 10분뿐이었고 그러지 않으면 이곳은 자폭할 것이었습니다. 농구부원이 유일하게 해낼 수 있었습니다. 닝위안은 그가 가장 빠르니 시체의 손을 잘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마음이 여려 그 일을 두려워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그는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식당에 도착해 칼을 들자 시체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웃는 자세로 놓여 있어 도저히 손을 자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화장실로 보이는 방이었지만 밖에 있던 자가 마취가스를 방 안으로 살포했습니다. 둘은 문을 밀어보려 했습니다. 바로 자신을 증명할 순간이었습니다. 도중에 안드레와 마주쳤지만 그는 소년이 뭘 하는지 몰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20초를 남기고 지휘실에 도착했으나 넘어져 버려 닝위안이 달려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어나 시체의 손을 잡고 제어판에 손을 대기 위해 뛰어들었고 그 마지막 순간에 영화는 끝이 납니다. 시즌2는 어디 있냐고 묻지 마세요. 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할 말이 있다면요. 두 여자애를 모두 잡아갔고 당신이 말한 안드레는 카메라 위치를 전부 아는 듯해서 당신이 찾지 못하도록 전부 피했습니다. 찾아내진 못했지만 비밀번호건은 닝위안이 그 시체의 수첩에서 유일하게 남은 종이 한 장을 찾아냈습니다. 남겨진 메시지의 글자 수가 비밀번호와 일치해서 잠금 해제에는 성공했지만 지문이 필요해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선 권력자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시체가 필요했던 거죠. 게다가 시체를 가져올 시간은 단 10분뿐이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곳은 자폭하게 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농구부 소년뿐이었죠. 닝위안은 그에게 시체의 손을 잘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가 가장 빨리 달릴 수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는 너무 착해서 그 일을 무서워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를 설득해야 했고 성공했죠. 그를 뛰어가도록 설득했지만 그가 식당에 도착해 칼을 들었을 때 시체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웃는 자세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히 손을 자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1분 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결국 닝위안이 방송 스피커를 통해 그를 격려해야만 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시체 통째로 짊어지고 가기로 결심했죠. 일행 모두가 각자 잘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았기에 자신만 계속 쓸모없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가 자신을 증명할 순간이었습니다. 도중에 안드레와 마주쳤지만 안드레는 그가 뭘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는 20초를 남기고 지휘실에 겨우 도착했지만 그만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닝위안이 달려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어나 시체의 손을 잡고 제어판을 향해 뛰어들었죠.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영화는 끝이 납니다. 시즌2는 어디 있냐고 묻지 마세요. 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할 말이 있다면요. 딱 한마디만 하고 싶네요. 작가든 제작사든 만들 거면 끝까지 제대로 좀 만들라고요. 그럼 안녕. 제대로 좀 하라고. 안녕. 제대로 좀 하라고? 안녕.